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수하입니다. 예. 오늘도 여러분들의 편안한 숙면을 위해서 제가 애쓰다 돌아왔습니다. 예. 오늘 읽어볼 것은 무서운 이야기나 도시전설은 아닙니다. 레딧이라고 하는 미국의 커뮤니티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Shower Thoughts라고 하는 샤워할 때 생각나는 쓸데없는 생각들이라는 게시판이 있어요. 여기에 있는 글들은 전부 평상시에 멀쩡하게 있을 땐 우리가 생각을 안 하는 것들인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골 때리네 싶은 쓸데없는 생각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같이 읽어보면서 의견 나누는 그런 시간 가져볼 겁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차량의 화난 표정이 무의식적으로 더 많은 도로 위의 분노에 기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라는 건데 약간 번역차라서 이상하지만 이 말인 것 같아요. 차들이 약간 사람 얼굴처럼 생겼잖아. 무슨 느낌인지 알죠? 근데 보통 순둥순둥한 이미지보다는 뭔가 팍 세고 막 그런 느낌이잖아.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봐라. YF 소나타 잔뜩 화가 났죠? 지금 잔뜩 화가 났어. 보통 차들이 보통 다 이런 식으로 뭔가 째릿 이런 느낌이니까 이런 이미지 때문에 오히려 화가 나지 않은 건데도 불구하고 화난 것처럼 차가 보여서 나도 덩달아서 짜증이 쉽게 나는 거 아닐까? 마치 내 앞에 깜빡이도 안 켜고 확 들어와. 어라? 근데 표정이 이래? 이러면 이제 썩 나가는 거죠. 근데 이거 진짜 왜 그런 걸까? 왜 이렇게 세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미스오카 오로치 차 이런 거 보면은 심술 나요 안 나요? 심술 나죠? 이거는 이런 애들은 깜빡이 켜고 들어와도 짜증나요. 일부러 이렇게 만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그치만 귀여운 차들도 있습니다. 포르쉐 포르쉐 911 이런 차들은 또 귀엽죠. 땡글땡글 하잖아. 딱 봐도 넵 주인님 이런 느낌이잖아. 그죠? 오늘은 어디 갈까요? 하하 맡겨만 주세요. 이런 느낌이잖아. 네. 또 이제 그런 친구도 있죠. 그 피아트 이런 친구들도 순둥순둥하거든요. 삐삐 경적음도 약간 이럴 것 같아. 그치? 삐삐 시작합니다. 아이쿠 이런 느낌일 것 같잖아. 그죠? 우리나라도 모닝이 옛날 거가 좀 귀여웠는데 이것 봐. 너무 귀엽잖아. 그죠? 눈이 땡글땡글해가지고 약간 말 잘 듣는 강아지처럼 생겼었는데 요즘 나오는 모닝은 화났어. 근데 이건 좀 공감이 되기도 하는 게 경차들은 약하게 보이는 느낌이 좀 있어서 표정을 좀 세게 지을 필요가 있어요. 경차들은 인정입니다. 아니 근데 그게 실제라니까? 사람들은 고급 차들, 뭐 벤츠, 이런 아주 비싼 차들은 더 모닝 같은 경차에 비해서 사람들이 화를 좀 누그러뜨린다는 실험을 한 적이 있어. 뉴스에서. MBC였나 어디서 했어. 차를 2대 가지고 실험을 한 거예요. 하나는 레이인가 모닝인가 그거고 나머지 하나는 벤츠였어. 차가 빨간불에서 파란불로 바뀌었는데 벤츠가 가만히 있잖아? 출발을 안 하잖아? 그럼 뒷차가 기다려줘.
근데 모닝이 신호가 바뀌었는데 안 가잖아? 안 기다려. 바로 빵. 빵.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거야, 사람들이. 근데 나도 좀 그런다? 아니,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벤츠 정도의 고급차를 타는 사람이면 아마도 운전을 꽤 오래 했을 것 같고, 근데 출발을 바로 안 한다? 그러면은 이유가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나도 모르게. 근데 보통 경차는 중고로 처음 첫 차로 경차를 사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약간 운전을 못하는 사람일 것 같다는 생각을 나도 모르게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경적은 웬만하면 안 울리거든요. 근데 이제 한숨은 쉬죠, 운전할 때. 왜 안 가냐 이러면서 이제 있긴 하지. 근데 전 개인적으로 귀여운 차가 좀 예쁜 것 같아. 제 드림카 미니 너무 귀여워. 와, 짱 귀여워. 얘도 약간 좀 그런 느낌이지. 넵. 본부대로 합죠? 이런 느낌이죠, 얘도. 야, 옛날 미니 진짜 귀엽다. 이거 이제 미스터 빈이라는 옛날에 그 캐릭터 있잖아요. 로안 애킨슨이라는 배우분께서, 영국의 배우분께서 분하셨던 미스터 빈이 타는 차가 이건데, 로버 미니라는 모델입니다. 나중에 이제 미니가 BMW랑 합병이 됐나? 그래서 이제 BMW 산하에 들어갔죠, 미니가. 진짜 귀여워. 너무 귀여워. 근데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가 중고차거든요. 근데 중고차를 보러 그 수원인가? 거길 갔어요. 부모님이랑 다 같이 갔어요. 근데 그 미니가 있는 거예요. 미니는 또 미니대로 쫙 모아놓은 거야. 근데 너무 귀엽고 내가 갖고 싶은 차니까 갔어. 타봤다? 너무 좁아. 너무 좁아. 진짜. 아니, 어깨가 옆에 앉은 사람이랑 어깨가 닿아요. 예, 물론 기본 모델이니까 그랬겠지만 너무 좁더라, 이거. 다 좋은데 진짜 너무 좁아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네. 지금 제 차는 SM5입니다만, 이거다, 이거. 이게 제 차거든요. SM5 플래티넘. 그냥 무난하게 생겼어. 그냥 무난하게 생겼음. 그냥 적당하게 잘생겼음. 그냥 안 질리는 디자인. 근데 안에가 진짜 넓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타면 놀래. 너무 넓어서. 왜 이렇게 넓냐 이거? 그래서 오늘도 그 원불교 갔다가 이제 교무님이랑 교도님이랑 같이 식사를 하러 갔는데 제가 좀 태워드렸어요. 근데 교무님 타시자마자 차가 왜 이렇게 커요? 이러셔. 잘 나왔어요, 실내가. 저희 아버지도 인정했습니다. 어쨌든 그렇다. 차들들은 왜 그렇게 화난 얼굴인 걸까 하는 생각이 드는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이야기도 있습니다. 모든 음악은 사실 전자음악입니다. 악기의 진동 부분에 작용하는 복원력은 항상 전자기적 특성을 갖기 때문입니다. 라는 건데, 잘은 이해할 수 없지만 아마도 악기들이 보통 소리를 내는 그 원리 자체가 진동에 의해서 그 악기를 떨게 만드는 거잖아요, 결국은. 사운드 홀 같은 데를 통해 가지고 그게 전자기적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음악은 본질적으로 아무리 어쿠스틱이라고 해도 전자음악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웃기네요. 이걸 봤을 때 떠오르는 이야기는 한 가지가 있는데,
제 친구가 하나 있는데 고등학교 친구예요. 저랑 같이 축가 같은 거 할 때 반주를 해주기도 하고, 또 고등학교 때 저희가 미션 스쿨 다녔는데 CCM 밴드였거든요. 그때 그 친구가 이제 피아노 치고 저는 기타 치고 막 그랬어요. 나중에 그 친구가 이 작곡 학과인가? 거길 갔어. 재즈 학과인가? 뭐 그런 데 들어갔어. 어쨌든 가서 맨날 해야 되는 게 곡 쓰고 막 그런 거인 거야. 근데 작곡과면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 발라드를 작곡한다든지 막 그런 거잖아. 아니면 막 클래식 이런 거잖아요. 전혀 그런 걸 안 한다는 거예요. 전혀. 그럼 뭘 하니? 했는데 현대음악 이런 걸 한다는 거야. 근데 현대음악 뭔지 아시죠? 형이상학적이고 뭔가 패턴이랑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 나오는 약간 전시회 같은 데서 나올 것 같은 음악 있잖아. 그런 것만 만든다는 거야, 맨날. 그래서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요즘 대세가 그렇대. 그러니까 우리 학과에 가면은 어떤 걸 할 것이다라는 생각이랑 전혀 다른 것들을 할 때가 많잖아요, 의외로. 예를 들어서 영어 영문학과 뭐 이런 데 가면은 영어를 잘하겠네요 하시는데 프리토킹이랑 영어 영문이랑은 전혀 다른 분야라서 영문학과 나와도 말 못하는 분들 많아요. 발음 안 좋은 분들도 많고. 오히려 이제 말 그대로 영문학을 전공하는 거니까 옛날 서적 같은 거라든지 그런 걸 많이 읽죠. 셰익스피어 막 이런 거라든지 고전 영어의 형태 이런 걸 알아보는 경우들이 많고 토킹은 잘 못할 수도 있어. 저도 맨날 그때 갔을 때 대학 다닐 때 했던 게 최초의 영시 이런 거 베오울프 막 이런 거 있잖아. 아니면은 분노의 포도 막 이런 거 폭풍의 언덕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나 읽었지 토킹은 안 했어. 그거랑 막 영어 교수법 이런 거 영어를 내가 누군가한테 알려줄 때 어떤 식으로 알려줘야 되는가 이런 거나 개념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했지 영어로 토킹하는 건 전혀 안 했습니다. 지금 영어를 조금 할 줄 아는 건 일하면서 는 영어들이지. 예. 왜냐면 저희 평택은 미군 분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은 물론 제가 미군 부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일하기 전에 다른 데에서도 손님의 90%가 다 미국인이었어요. 그런 데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영어를 쓰다 보니까 조금 는 거지 대학교 때는 토킹 영어는 전혀 못했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런 게 분야마다. 그런 이야기였네요. 다음 거 좀 골 때린다. 휴대폰 회사들은 평생 부피가 큰 케이스에 휴대폰을 넣어두고 다닐 사람들을 위해서 플라스틱 버전의 휴대폰을 출시해야 합니다. 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 휴대폰 회사들이 항상 하는 게 더 얇아졌다. 가장 얇은 아이폰 막 이런 거잖아. 그 디자인이 어떻게 바뀌었고 이런 거. 근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케이스를 끼고 쓰잖아요. 저도 핸드폰 케이스 끼고 쓰는데 이럴 거면 얇아지는 게 의미가 있냐 이거죠. 그래서 차라리 소재를 얇고 뭐 가볍고 이런 걸로 만드는 거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냥 소재는 됐고 어차피 케이스 끼울 거니까 그냥 좀 디자인은 좀 등한시해도 되지 않느냐 뭐 이런 거인 것 같은데 회사들도 마케팅 포인트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기술의 혁신이 매년마다 엄청나게 압도적일 순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리고 기술력이 발전한다고 휴대폰을 막 바꾸진 않잖아. 결국은 디자인 때문에 바꾸는 건데 휴대폰은
그러니까 물론 이런 생각을 안 한 건 아닐 겁니다. 예. 소재에 들어가는 돈을 아껴서 출시가를 떨어뜨리면 인기가 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애플도 했어요. 네, 놀랍게도. 애플 아이폰 5C가 있습니다. 이거는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5C라고 하는 이런 라인업을 공개했습니다. 이거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요즘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모를 텐데 이거 소재가 다 플라스틱이에요. 휴대폰 소재가 전부. 이게 당시에 출고가가 10만원 정도 저렴하게 나왔어요. 소재값 빼고 나온 것 같아요. 인기는 놀랍게도 없었습니다. 네. 그게 왜 그런지 알아요? 10만원 더 주고 그냥 좋은 거 사고 말지, 이런 생각이 사람들이 하니까 이걸 안 사는 거야. 어쩔 수 없어. 지금은 아이폰 5C 이게 약간 핫한 느낌? 오히려? 그죠? 플라스틱 아이폰이 있다고? 이렇게 되니까. 당시에 반응이 굉장히 처참했던 걸로 기억납니다. 여튼 그래요. 그리고 있잖아요. 기술력이 증가한다고 해서 사용자가 모든 그 기능을 다 쓰길 생각하고 만드는 건 분명히 아닐 거예요. 잉여 기술력이 좀 있어야 창의적인 뭔가가 나오잖아. 디자인도 마찬가지. 얇게 만들고 강하게 만들 수 있으면 그렇게 만드는 게 좋지. 그래야 케이스도 다양하게 나올 거 아닙니까? 네? 두껍게 나오더라도 조금 더 개성 있는 버전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게 아예 쓸데없는 것은 아니다. 할 수 있는 선에서 회사는 최선을 다하는 게 뭐 당연히 해야 될 도리인 거죠.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종보다 더 많은 동물을 죽이지만 동시에 죽이는 것에 죄책감을 여기는 유일한 종족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치. 우리 인간이야말로 어떻게 보자면 정말 다양한 동물들을 죽이잖아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근데 동시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동물을 죽일 때 죄책감을 갖기도 하고, 가장 인도적인 방법으로 죽일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기도 하고 그러죠. 모순인 것 같아요. 근데 인간이 그냥 모순 덩어리야 원래. 원래 그래. 이런 건 되게 많지 않나? 합리화 이런 거 되게 많이 하잖아 사람들은. 저도 많이 해요. 네. 그러니까 내가 나의 의지를 강하게 피력한다는 건 결국 다른 사람의 의지는 나와 다르다는, 내가 정답이라는 기준점을 세우는 거니까 얼마나 이기적이야 그런 게. 남도 나만큼이나 소중한 객체인데 내 의견이 맞다고 쭉 밀고 나가는 건 상대방의 의견은 틀렸다고 가정하고 밀고 나가는 거잖아.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인정해야 됩니다. 적당히. 인간은 적당히 쓰레기라는 거. 아닌 척 할 필요가 없어. 원래 그러니까. 이게 제 기본 전제예요. 유비님께서 죄책감을 느끼는 거 고등생물, 돌고래, 침팬지도 느낀다던데 라고 하셨는데, 맞죠. 그들도 죄책감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다양한 걸 하기도 하고. 근데 여기선 아마 그 유일한 종이라는 게 다른 어떤 종보다 많은 동물을 죽이지만 동시에 죄책감을 느끼는 종이라는 의미에서 인간을 한정지어서 설명한 것 같아요.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은 아직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즉, 누군가가 정상에 오를 때마다 새로운 세계 기록이 깨지고 있는 셈입니다. 에? 진짜? 진짜야. 에베레스트 산은 매년마다 2mm씩 더 높이가 높아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매년마다 정상에 올라가는 사람들도 2mm씩 높아지는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하는 거네요, 결국. 신기하다. 추운 데에 있는 산이라 그런가 봐. 그죠? 신기하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건 또 뭐야?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헬스장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면 사람들은 천천히 그리고 아주 집중적으로 숫자를 세는 것을 주로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내가 헬스장에서 독심술을 만약에 쓸 수 있다면 대부분 다 그런 소리일 거예요. 13, 14, 하나만 더, 15. 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니까. 그죠? 웃긴다. 내가 웃긴 건 뭐냐면요. 이런 생각을 해냈다는 게 웃긴 거예요. 이런 쓰잘데기 없는 생각을 했다는 게 누군가가. 신기하네요. 글쎄 내가 생각했을 때 헬스장에서 독심술을 쓴다면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건 아마 욕일 겁니다. 욕. 네. 삐 힘드네. 막 이런 식으로 뭔가 욕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애정을 표현할 때 사람들은 식물의 생식기를 뜯어서 선물로 주기도 합니다. 라는 건데 꽃을 말하는 거죠. 꽃이 이제 암술, 수술 막 이런 걸로 생성된 어떻게 보면 꽃의 생식기인 거니까. 근데 누군가에게 사랑을 고백하거나 기념일이 됐을 때 꽃의 생식기를 뜯어가지고 준다는 게 참 순식간에 더러워졌네요.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난 진짜 너무 웃긴 거예요.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드니까.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위키피디아에서는 자신이 찍은 적이 없는 사진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라는데 뭘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위키피디아에 어떤 현상이나 이런 것들의 예시를 뭔가 첨부하는 의미에서 사진을 퍼가지고 올리는 경우들이 있나봐. 근데 거기에 자기 사진이 올라가 있는 것들이 발견되는 사례가 꽤 있나봐요. 제가 알고 있기로 위키피디아에 올라가는 사진은 저작권적인 문제가 없는 사진들이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식인 거죠. 위키피디아의 유명인들 사진은 특정적인 어떤 저작권이 있는 거면은 쓸 수가 없대. 그래서 저작권이 없는 사진들 중에서 가져오다 보니까 되게 못난 사진들이 주로 인물에 대표되는 사진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아마추어 사진가가 찍은 사진 같은 것들.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내 사진이 내가 찍은 건 아니겠지만 내 어떤 얼굴 같은 게 위키피디아에 올라가 있을 수도 있다. 예.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약간 초상권 관련된 문제를 되게 많이 생각하는 거고 미국이나 뭐 중국 이런 데들은 별로 그런 걸 안 따지나 봐. 근데 전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요즘 그렇잖아. 정말 다들 유튜브를 하는 시대가 왔으니까 개인 방송 시대가 와서 길거리에서 그 오즈모나 막 고프로 막 이런 거 켜고 자기 찍을 때 내가 그 옆에를 지나가거나 그럴 때가 있잖아. 그럼 내가 그 사람의 유튜브든지 SNS에 나올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내가 모를 뿐이지. 그럼 되게 기분이 좀 좋진 않더라고. 근데 진짜로 제가 서울을 좀 많이 가는 편인데 보통 홍대나 강남 쪽을 많이 갔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학원이 다 그쪽에 있어서. 근데 진짜 한때 지금은 별로 안 그러거든요. 근데 한때 중국 분들이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 엄청 찍었어. 그게 뭐 유행이었대. 한국의 패션? 막 이런 거를 찍는 게 유행이었대. 그래서 누가 봐도 뭔가 길거리를 찍고 있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찍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지나가기가 좀 그런 거예요. 그 앞에 지나가는 게. 참, 내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또 그런 것도 있잖아. 요즘에는 스마트폰들이 방수가 되니까 이 목욕탕 이런 데에다가 스마트폰 들고 가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스마트폰을 보통 하다 보면은 각도가 이렇게 되니까 내 건너편에 있는 사람이 보기에는 날 찍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이 기술의 발전이 좀 이제 좀 많이 너무 많아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네. SU팍님께서 아싸는 내 영역이야 쇼츠를 보고 영감을 얻었습니다. 이 시대의 철학자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근데 그거 있어요. 이제 앗아갈 게 없어서 가난과 찐따미를 가져가? 인싸놈들아? 당신들 다 지옥 갈 거야. 왜 자기의 오리지널리티를 하지 않고 웃기지? 지금 플래피 룩이니 긱시크니 하기 전에 뭐가 유행이었어요? 뭐가 유행이었어? 부자처럼 보이는 옷이 유행이었지 않았어요? 올드머니 룩. 그거 보고 진짜 나는 웃겼다 진짜. 올드머니 룩의 그거는 부자처럼 보이는 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돈이 너무 많은 집안의 자제인 것처럼 보이는 게 포인트인 거거든요. 가문이 있는 것처럼 입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은 브랜드 로고가 막 보이게 입지 않잖아. 근데 이제 클래식한 그 분위기가 이 사람이 뭔가 돈이 많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게 올드머니 룩의 기조란 말이에요. 웃기잖아 이제 그게. 내가 몇 대에 걸쳐서 돈이 많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옷을 입는 게 너무 웃기잖아. 근데 이제는 긱시크니 너드니 플래피니 어쩌니 하면서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과 전혀 맞지 않는 옷을 찾아 입으려는 그 시도가 저는 웃긴 거예요. 그런 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생맹이라는 건 짜증나는 일이지만 생맹사회에서 색깔을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당신뿐이라면 당신은 아마도 완전히 버림받았을 겁니다. 라는 거네요. 그치? 원래 이제 어디에 가더라도 눈이 하나뿐인 사람인 나라에 가면 눈이 두 개인 내가 이상한 사람 취급받듯이 다수와 소수가 되는 그거는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만약 나만 온전하게 색깔을 볼 수 있는 사람이고 나머지 사람들이 전부 생명인 사람들이라면 제가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겠죠. 근데 좀 궁금하긴 해. 저는 생명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유전적인 그걸로 첫째가 생명의 확률이 되게 높다고 하잖아요. 생명들은 색이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보는 색의 스펙트럼이고 이거는 녹생맹. 녹생맹은 굉장한데? 와. 그 옆에는 적생맹. 다음은 청생맹인가봐. 근데 색깔 보이는 게 너무 이상하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정녹생맥인 경우에는 다 그냥 같은 색깔의 계열로 보이나봐요. 와우. DJK님께서 어떻게 보이는 건지는 어떻게 연구한 거지? 근데 아마 그건 있지 않을까요? 생명인 사람을 데려다 놓고 이거랑 유사한 색깔이 뭐인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하면은 비슷한 색깔들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빨간색인데 주황색을 짚어. 이거랑 같은 색깔인데요? 두 개가? 이러면 이런 식이면은
그 생명들이 보는 색깔에 대한 표를 정리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겠죠. 어쨌든 간에 슬픈 일입니다. 근데 저희 친형도 생명이거든요. 정록인가? 그랬어. 내가 형한테 형은 그런 피자가 회색으로 보여? 형이 절 욕했던 기억이 납니다. 미친놈아 그 정도는 아니야 이러면서 색이 좀 왜곡되게 보이는 거지. 나는 근데 내 머릿속에선 생명에 대한 개념이 공감이 안 되니까 색 구분을 못한다? 회색으로 보이는 건가? 뭐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형한테 그렇게 말했다가 미친놈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식이래. 피자가 보통 뭐랄까 그 들어가는 재료가 오색 찬란한 색깔들이 많으니까 생명이신 분들은 우리가 보는 다른 음식들보다 훨씬 더 요상하게 보일 수 있겠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역사상 저주받았다고 여겨졌던 많은 사물과 장소는 사실 방사능이 있는 곳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그럴싸하다. 그죠? 그러니까 유난히 그곳만 가면은 몸이 으슬으슬해지고 농작물들이 자라지 않고, 아니 왜 여기만 가면 몸이 아프죠? 거긴 저주를 받아서 그렇다 라고 해왔겠지만 사실 뭐 방사능 수치가 높은 곳이었다든지 그래가지고 몸도 안 좋아지고 작물들도 재배가 어려운 곳일 수도 있겠죠? 에? 그러니까 그 있잖아요. 제가 늘상 말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믿어오고 있는 이런 사실들이 나중에 먼 미래가 되면 전혀 아닐 수도 있어. 정답이. 그러니까 제가 도시전설들이나 이런 것들, 로어 이런 것들을 좀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예요. 예. 허무맹랑한 이야기지만 다소 나중에 미래에 봤을 때는 그게 맞는 이야기들일 수도 있어. 왜냐면 실제로 그런 일들이 꽤 있었거든요. 지금은 도시전설들을 막 옛날처럼 활성화되게 많이 주고받는 느낌은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통 읽는 도시전설들이 다 옛날 거거든요, 다. 근데 지금 읽었을 때 정답인 것들이 꽤 있었어요. 나중에 먼 미래가 되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것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걸지도 몰라요. 있잖아.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으로부터 10몇 년 전쯤에 쓰였던 글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사이비 종교의 포교 방법에 대한 도시전설이었어요. 그게. 근데 뭐냐면은 어떤 집에 딸이 있었는데 걔가 은둔형 외톨이였어. 친구가 전혀 없었어. 근데 대학교에 갔는데 친구가 생겼는지 동아리 활동도 열심히 하고 어떤 캠프도 막 가고 하니까 너무 좋아 보이더라. 근데 약간 종교단체랑 비슷한 느낌이 들어서, 그리고 딸은 너무 심취하는 느낌이 들어서 부모님이 좀 말을 한 거야, 걔한테. 딸한테. 너 친구들 만나고 다니고 다 너무 좋은데 너무 심취하는 것 같다. 조금 거리를 둬야 되지 않겠니? 라고 이제 엄마가 말했는데 딸이 그 말을 듣고 저의 종교 생활에 간섭하는 거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전 집을 나가겠습니다. 해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동아리 활동이라는 그게 종교 집단에서 하는 거였던 거고, 그래서 이제 자신의 종교적인 뜻을 펼치기 위해서 집을 나가게 됐다. 그 다음부터는 딸을 볼 수가 없게 됐다라고 하는 도시전설이 있었는데 그게 한 10몇 년 전 글이었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종교 집단이 있었다는 거를. 그 집단에서 가장 많이 하는 방식이, 포교의 방식이 뭐였어? 대학교나 이런 데 가가지고 처음엔 종교가 전혀 아닌 것처럼 하다가 나중엔
우리 한번 와볼래? 뭐 이런 식으로 꼬드겨서 자연스럽게 종교로 넘어가게 만드는 게 포교의 방식이었잖아.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는 그냥 와 무서운 이야기네, 괴담이네, 도시전설이네 했다가 나중엔 진짜로 밝혀진 것들이 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개념들도 전혀 아닐 수도 있습니다. 1 더하기 1이 2가 아닐 수도 있어. 그러니까 제 말은 당연하게만 생각하진 말고 조금 한 번씩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모든 것에 대해서. 그렇다고 막 사회성을 잃을 정도로 그러면 안 되겠지만 적어도 너무 당연하게 믿어오고 의심하지 않는 태도가 전 좋아 보이진 않아요. 이건 또 골 때리는 게 있네.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호그와트 학생들에게는 한밤중에 화장실을 가는 게 정말 힘든 일이겠지요? 라고 하는데, 이제 해리포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해리포터의 이 기숙사 간에 연결되는 이 계단이 계속 움직이거든요. 이게 계단제로 끼익 하고 움직여서 마치 신호등의 신호를 받으면서 누군간 가고 누군간 멈추는 것처럼 되게 좀 복잡하게 꼬인 형태인데, 단순히 꼬여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가다가 금지된 장소로 연결되기도 하고 계단이 그래요.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인가? 그때도 아마 그렇게 하다가 애들이 금지된 방에 가는 얘기거든요. 첫 번째 편이. 그러니까 자다 깨서 나왔는데 계단들 막 움직이고 있고 이러면은 자칫 잘못했다가 화장실 가려다가 미친 이상한 데 갈 수도 있으니까 무서운 일이겠죠? 내가 호그와트의 학생이다? 요강 써야지 뭐. 네, 그렇습니다. 야, 근데 해리포터 하니까 떠오르는 게 진짜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1편. 그 당시에는 뭔가 마법사가 그렇게까지 막 앞세워가지고 영화화가 된 게 없지 않았나? 전 기억에 남는 게 없거든요. 완전 그거였어. 그래서 센세이셔널 했어요, 이게. 전 특히 이거 어렸을 때 봤거든요. 초등학교 땐가?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재밌게 봤겠니, 이걸. 특히 진짜 얼마나 센세이셔널 했는지 저는 이거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 1편을 평택시 문예회관 있잖아요. 문예회관. 거기서 틀어줬어, 영화를. 아마 저작권 같은 거를 다 해결하고 틀어준 거였겠죠? 어쨌든 극장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시에서 관람 같은 거 해줬던 것 같아. 대단했죠, 그때. 제가 해리포터를 저희 모르시겠지만, 당연히 모르시겠지만 저희 평택 극장이라는 데가 있었거든요. 평택 분들은 다 알아요. 이거 여기가 지금 평택 번화가인데요. 여기 중앙에 중앙시네마랑 평택 극장 두 가지가 있었어. 지금처럼 CGV나 메가박스가 아니라 약간 그냥 개인이 하는 큰 극장 있잖아요. 그게 있었거든요. 나는 해리포터를 여기서 봤거든.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저기서 봤던, 이 평택 극장에서 마지막으로 봤던 영화가 미션 임파서블 3예요. 여기도 지금 있네, 저 포스터. 이 포스터가 미션 임파서블 3거든요. 다빈치 코드 있고, 저건 또 뭐야? 국경의 남쪽? 아이스 에이지 2 이렇게 있네. 미션 임파서블 3가 아마 2006년대 영화니까 꽤 옛날이죠. 지금으로부터 한 20년쯤 전 사진인 건데, 그러면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때는 영화 자막이 세로였어. 지금은 말이 안 되지.
지금은 가로로 나오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영화 하단에. 근데 이때만 해도 오른쪽 상단에 세로로 자막이 나왔어. 그치, 이거지. 이거야. 이런 식이었다고. 이 폰트가 너무 그거네. 추억의 폰트. 난 이 폰트가 너무 정겨워요.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 당시에 극장의 구조 자체가 이 높낮이를 막 계산해서 만들고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미 충분히 앞자리랑 뒷자리랑 점점 상승하는 구조기 때문에 앞사람 때문에 화면에 가릴 일이 거의 없잖아요, 웬만하면. 근데 그 당시엔 그렇게 체계적으로 만들어진 극장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앞사람 때문에 자막이 안 보이는 걸 막기 위해서 오른쪽 상단에다가 자막을 놨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일제의 영향이죠. 일본은 아직도 책 같은 게 세로로 나오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있는 식이 편했다는 거죠. 옛날에는 자연스러운 거였다는 거지. 그래서 그랬다고 합니다. 예. 근데 지금은 뭐 불편하죠. 못 읽을걸 아마 이렇게는. 근데 이제 여기도 나옵니다만, 최근에 그 이와이 슌지 감독님의 러브레터가 아마 개봉 30주년인가를 맞아서 재개봉을 했어요. 재개봉을 했는데 자막이 오른쪽 상단에 세로로 나오는 거였어가지고 또 이게 상당한 호평을 받았습니다. 아, 이게 진짜 재개봉이지 하면서 호평을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나네요. 결혼지옥님께서 저 폰트가 은근 눈이 편함. 진짜요. 네. 이상하게 눈이 편하다 저게. 그리고 정감가. 그리고 옛날에는 디지털 상영이라는 게 있었어요. 필름 영상기로 틀어주는 영화는 그런 게 없었는데, 디지털로 틀어주는 그거는 괄호 열고 디지털 이렇게 써 있었어. 여기도 있네. 봐봐. 여기 국가대표 괄호 열고 디지털. 아, 이런 식이잖아. 근데 우리나라에서 마지막으로 튼 필름 영화가 봉준호 감독님 거였나?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설국열차. 네. 우리나라는 필름으로 촬영한 마지막 영화가 설국열차라고 합니다. 아, 근데 효율 면에서는 너무 떨어지니까 지금은 가끔 예술 영화들이나 감독들이 뭔가 고집하는 특성 때문에, 질감과 느낌 때문에 필름으로 찍는 경우들이 간혹 가다가 있지만, 사실 이 필름은 손해가 너무 심하잖아요, 찍는 입장에서. NG만 해도 편집이 엄청 걱정되는 그런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유명인이 사인을 할 때마다 그들이 지금까지 사인한 모든 사인의 가치가 조금씩 떨어지게 됩니다. 그쵸. 사실 만약에 어떤 사진이나 카드 같은 데다가 내가 사인을 했어. 이게 전 세계 유일한 거야. 그러면은 이제 값어치가 있는데, 다른 데에다가 사인을 또 했어. 이러면 이제 값어치가 절반으로 뚝 떨어지는 거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사인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이런 거 보면 좀 웃긴 게,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만약 가수다. 그러면 내가 사인을 해서 CD에다가 중고나라 이런 데 파는 거야. 유수아 친필 사인본 CD 막 이러면서. 창조경제. 부럽네요. 이거 신박한데?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영화는 당신을 마치 부모처럼 키우는 역할을 합니다. 이 말이 뭐냐? 즉, 당신은 인생에 일관된 서사 구조가 있다고 믿도록 훈련받는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의 구조 혹은 문학들의 구조가 있잖아요. 이제 발단, 그리고 위기 발생, 뭐 절정, 뭐 결말 해소, 뭐 이런 식으로 보통
그게 가장 사람들이 봤을 때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고 가장 극적이면서 마지막에 마무리가 잘 끝나는 이야기의 이제 구조잖아요, 그게. 근데 우리가 자꾸 그런 식의 영화나 문학이나 이런 것들을 접하다 보니까 이게 당연한 구조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마치 우리네 현실도 지금은 잔잔하지만 언젠가 한번 큰 게 올 거고 나는 거기서 큰 거를 이겨내면서 행복한 결말을 맞이할 것이다 라는 식의 오해를 한다는 거지. 잠재적으로 그렇게 세뇌를 당한다는 거죠. 진짜 맞는 말이야. 진짜 맞는 말이야. 진짜로요. 왠지 알아요? 사람은 이걸 믿기 때문에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유명한 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이지가 어떤 애니메이션인지는 아시죠? 대략적으로 도박 만화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일확천금의 기회를 놓고 이제 대결을 펼치는 건데 대가가 목숨이에요. 사실상 내가 목숨 걸고 싸워서 이기면 큰 돈을 버는 거고 지면 그냥 죽는 거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오징어 게임과도 비슷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이제 제가 지금 설명드릴 이 장면은 오징어 게임과 아주 유사한데 이게 뭐냐면은 외나무 다리 같은 거를 건너는 거예요. 그냥 건너기만 하면 돼. 건너기만 하면 돼. 근데 문제는 그 철길 같은 철근 같은 거 있잖아. 철근 같은 거 건물과 건물 사이에 철근을 놓은 거예요. 얇은 철근을. 지나만 가면 돼요. 지나가면은 뭐 1억인가? 10억인가 막 이렇게 준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다들 하겠다 그래. 개꿀이네? 해야지. 할게요. 했는데 중간쯤 가니까 겁이 나는 거야. 떨어지면 내가 죽잖아. 근데 이제 설명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 너네 이거 싫으면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돼. 너네 이거. 포기할 사람들은 집에 지금 가라. 근데 다 하겠다고 한 거야. 심지어 그게 돌아갈 수가 없는 구조야. 왜냐면은 앞으로 나아가는 건 쉽지만 뒤로 돌아가는 건 어렵잖아요. 공중에서 초고층 건물 사이에서 내가 어떻게 돌아가. 철근을 잡으면 되지 않나요? 하실 수 있는데 주최 측에서 철근에다가 전기 충격기를 달아놨어. 그래서 신발로 건너가는 건 괜찮아. 근데 맨손으로 잡으면 전기 그 고압 전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낙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돌아가. 근데 애들이 중간쯤 갔을 때 주최 측한테 다 애들이 전부 다 울면서 소리 지르는 거야. 제발 돌아가게 해주세요. 돈 필요 없어요. 제발요. 막 이러면서 막 질질 짜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주최 측인 사람이 하는 말인 겁니다. 이게 무슨 상황을 맞닥뜨리건 도통 진지해지지 못하는 건 병이야. 패배가 곧 죽음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포기할 생각이나 하고 있어. 즉 진지하지 못하다는 거지. 결국 저놈들은 그 공상에서 헤어나오지 못해. 재미없는 매일의 일상, 세월을 쓸데없이 흘려보내고 몇 살을 처먹건 계속 짓거리는 거다. 내 인생의 꽃필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진짜 나를 발휘하지 않아서 지금은 이 모양 이 꼴인 거라고. 그렇게 짓거려대고 짓거리다가 늙어서 죽는다. 그때쯤 돼서야 가까스로 깨닫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전부가 통째로 진짜였다는 것을. 사람은 가짜로 살아있지도 않고 가짜로 죽지도 못해. 문제는 그 당연한 것을 깨닫고 있는가 아닌가. 그 차이야 라고 하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네 인생도 어떻게든 되겠지란 생각으로 살면 절대 안 된다는 거지. 근데 우리는 많은 소설과 영화들을 보면서 내 인생도 어떻게든 되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지. 지금 인생도 우리는 살고 있는 거고 라이브고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건데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바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한다는 거죠.
여기 다른 것도 또 있어요. 또 읽어드릴게요. 이제 이거는 이제 아예 처음이에요. 그 외나무 다리를 건너기 전에 애들이 철근을 건너면 10억을 주겠다 라고 주최 측에서 말을 한 거야. 근데 이제 게임 모인 애들이 미쳤냐고. 아니 당신이 해보셔. 그럴 거면은 죽을 수도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해. 막 이러면서 막 화를 내는 거야 애들이. 근데 이제 주최 측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셀러리맨이건 공무원이건 다들 목숨 걸고 돈을 벌고 있어. 상상해봐라. 엘리트라고 불리는 자들의 인생을. 초중 때부터 학원을 다니고 이미 성적은 톱클래스. 유명 중학교, 유명 진학고와 인류 대학 등 수험 전쟁에서 이겨서 겨우 인류 기업에 들어가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출세의 경쟁. 일을 제일로 여기고 상사에게 아첨. 거래처에는 알랑방구. 매일 정시에 출근하고 야근을 하고 그런 생활을 10년 정도 계속하다가 30대를 지나서 40대. 그 정도 나이가 돼서야 겨우 만질 수 있는 금액이 1억이란 돈이야. 그에 비해서 너희들은 뭐냐? 필사적으로 공부한 것도 아니고 성실하게 일한 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쌓지 않고 아무것도 견디지 않았으며 아무것도 극복하지 않고 빈둥빈둥 살다가 한 거라고는 고작 10몇 분짜리 여흥. 까이보지 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너희들은 태어나서 몇 번이나 그 말을 해왔나. 세상은 너희들의 엄마가 아니다. 쓰레기놈들의 결심을 기다려주지 않아. 평생 꾸물거리고 있어라. 그리고 계속 잃어가는 거야. 귀중한 기회를. 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토네가와라고 하는 주최 측의 말도 맞는 말인데 좋은 의미에서 진짜 얘네들 걱정해줘서 하는 말은 아니에요. 얘네가 게임을 해야 이걸 보는 또 다른 VIP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여흥을 즐기지. 얘네가 안 하겠다고 하니까 반강제로 이제 뽕을 넣어주는 건데, 이런 말을 통해서 좋은 의미에서 하는 말은 아닌데 결국은 맞는 말이긴 하니까. 야, 10억을 벌게 해주겠다니까. 한 30분만 하면 돼. 이거 생각해봐라. 지금 10억, 20억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데 30년, 40년 갖다 갈아 바쳐가지고 그 돈을 얻은 거야. 너네 지금 30분만 하면, 이기기만 하면 이 돈 준다니까? 근데 그걸 주겠다고 하는데도 왜 안 하는 건데? 하면서 이제 정신 차리라고 하는 말인 거예요. 맞는 말이죠, 근데. 전에도 말씀드린 적은 있습니다만, 우리는 일을 하면서 수명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시급이라는 건 내 인생의 시간을 돈으로 맞바꾸는 겁니다, 결국. 그러니까 시간은 결국 돈이야. 결국 돈은 수명인 겁니다, 결국은. 이들이 쌓아온 노력, 몇십 년간의 노력, 그건 결국 자기 인생과 맞바꾼 거거든. 외나무 다리를 건너는 거는 그들이 한 인생과 똑같다는 거예요, 결국은. 근데 너는 그걸 지금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는데 그것도 안 하겠다는 거잖아, 지금 하면서 잔뜩 정신을 차리게 만드는 거죠. 진짜 인생 애니메이션입니다. 제가 나중에 카이지 설명회 한번 할게요. 진짜 재밌어요. 오징어 게임은 비교가 안 됩니다. 애석하게도. 이게 진짜 위험한, 내 한마디만 더 할게요. 자, 라디오 스타든지 어떤 토크쇼든지 힘들게 해서 힘든 인생을 살아왔어. 아르바이트를 진짜 안 해본 게 없습니다. 근데 지금 결국 성공해서 배우가 됐어요. 라고 하면서 후일담을 푸는 그 배우들을 보면서 위로를 받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위로를 받거든요. 아, 저렇게 성공한 사람들도 힘든 시기를 버텨서 저렇게 성공했구나.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시기도 언젠가는 성공으로 돌아올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니까. 그런 사람들 말을 볼 때마다. 물론 긍정적으로 보자면 좋은 얘기죠. 아무리 힘든 순간이 와도 버티면은 나같이 좋은 순간이 올 것이다라는 말인 거니까 나쁜 의미에서 하는 말은 아니죠. 근데 나는 너무 위험한 말인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누군가한테 밑도 끝도 없는 희망을 안겨주는 게 그 사람의 상황이 어떤진 전혀 모르면서도 불구하고 위험하다. 왜냐? 저는 9년 동안 성우 준비를 하면서 안 된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된 사람 본 게 손에 꼽고 안 된 사람은 정말 몇백 명을 봤어요. 그들도 다 언젠가는 이걸 견뎌내면 성우가 돼서 저런 인터뷰 같은 걸 하는 데에 나가서 내 썰을 풀겠지? 라는 생각을 했겠지만 다들 포기하고 돌아갔다고요. 어쩌면 나도 지금 그 길을 걷고 있는 걸지도 몰라. 그들처럼. 세상은 성공한 사람 이야기에는 귀를 기울이지만 성공하지 못한 사람의 이야기에는 귀를 전혀 기울이지 않아. 근데 자꾸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나도 힘들었지만 성공했어,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자꾸 보다 보면은 나도 언젠간 저럴 것이다라는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나는 그게 위험하다고 보는 거고. 자, 인생은 동화가 아닙니다. 인생엔 기승전결이 없습니다. 내일 죽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 때가 올 거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도 때예요. 내일부터 해야지라고 하는 사람에겐 내일이 오지 않는다. 왜냐? 다가올 내일도 내일로 미뤄버리니까. 지금부터 뿐입니다. 오직 지금뿐. 아시겠죠?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40년 후에 클래식 자동차 쇼에 가서 야, 2022년형 캠리 완전 클래식카 라고 말하게 되는 순간이 올까요? 라는 글입니다. 그치. 지금 우리가 쓰는 모든 것들이 나중에는 클래식한 아이템이 돼버리니까요. 근데 많이 좀 느껴지지 않나요? 그런 거? 아, 삼성 애니콜 이런 것도 지금 아마 박물관에 가 있을 거라고. 이런 거. 뭐 휴대폰 박물관 이런 데 있지 않을까요? 이런 게. 구시대의 유물이 되어버린 이런 게. 하물며 지금도 그런데 한 20, 30년 뒤에 가면 이런 것들이 얼마나 구시대 유물로 취급받겠습니까? 그죠? 나는 그 뭐 40년 뒤에 지금 쓰는 물건이 클래식이 될까요? 라는 질문도 재밌지만 난 그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지금 아이돌인 분들, 뭐 장원영 씨, 뭐 민지 씨 이런 분들이 나중에 언젠가는 가요 무대에 나올 거 아니에요. 바라바라바라바라바 하면서 열린 음악회, 가요 무대 이런 데 나오실 거 아닙니까? 분명히. 왜냐면 저희 부모님이랑 가끔 열린 음악회를 보거나 가요 무대를 볼 때가 있는데 항상 저한테 그 말씀을 하세요. 부모님이. 야, 진짜 남진이 옛날엔 이거였다. 이러거든. 맨날 우리 부모님이. 그러니까 부모님이 어렸을 때 엄청 유명했고 젊었고 잘생긴 걸로 유명했던 사람이 지금 열린 음악회랑 가요 무대에 나온다는 거잖아? 그럼 지금 아이돌 분들도 언젠간 거기에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또 내 자식한테 말하겠지. 야, 소녀시대 태연이 옛날에 이거였다. 응? 이러면서 클리셰 같은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그런 생각을 하면 좀 웃겨요. 야, 아이유가 옛날에 진짜 잘했어. 3단 고음 막 이러면서 그럴 것 같아요.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인생에서는 심장이 뛰는 횟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죽음까지의 카운트다운을 들을 수 있죠. 그러니까 심장이 뛰는 횟수는 평균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도 끊임없이 그 카운트다운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이거 이게 자, 이게 나이고요. 내려갈수록 나이.
그리고 옆으로 갈수록 이제 주예요. 1년이 52주인 건 아시죠? 그러니까 한 주마다 한 칸씩을 채우면 여기 90살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결국은 이 종이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빼곡하게 많아 보이겠지만 저도 지금 30대이기 때문에 지금 벌써 3분의 1을 채운 거죠, 벌써. 이렇게 다 채운 거예요, 벌써. 여기까지. 얼마 안 남은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 좀 슬퍼지지. 그리고 지금도 끊임없이 세포 분열이 진행되고 있고, 아주 확대를 해보고 빨리 감기를 한다면 지금 내 피부도 실시간으로 주름이 생기고 있을 거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 좀 씁쓸해지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삶이 유한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에 최대한 즐기고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약간 즐기는 거를 좀 죄악시하는 느낌이 있고, 솔직한 거를 좀 뭔가 안 좋게 여기는 느낌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중용이 미덕이다 뭐 이런 거잖아요. 전 좋은 자세 같진 않아요. 근데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위키피디아 영문 문서입니다. 육회 공포증에 대한 설명이에요. 육회 공포증은 행복에 대한 두려움이라고도 합니다. 행복을 경험하거나 표현할 때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 행복하면 두려움이 따라온다는 거에 대한 생각인 건데, 제가 옛날에 공포증 알아보기 했을 때 알아봤던 공포증 중에 하나예요. 자, 이런 게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은, 첫 번째, 행복하면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이란 믿음. 두 번째, 행복하면 그것이 곧 나를 나태하게 만들거나 흐지부지하게 만들어서 내가 안 좋은 사람으로 바뀔 것이라는 믿음. 세 번째, 행복을 표현하는 게 다른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줄 것이라는 믿음. 그러니까 너무 좋으면 상대방한테 시기 질투를 받을 거라는 걱정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행복을 추구하는 게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될 수 있다는 믿음. 이 네 가지에서 이 육회 공포증이 발현된다는 건데, 처음에 되게 어이가 없었어. 이걸 봤을 때. 아니 무슨 이딴 공포증이 다 있냐? 어이가 없잖아.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 동양권 국가에서 흔히 발생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서양은 행복 추구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은 태어나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이제 이게 기본권 중에 하나다, 인간의. 그건데 동양권에서는 중용 있잖아요. 중용. 이런 걸 되게 중요시 여겨. 그리고 인생사 세용지마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 잘 되다가도 안 되고, 안 되다가도 되고. 이게 중용을 강조하는 자세가 행복을 오히려 행복감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만든다는 거죠. 슬픈 거지. 슬픈 거야. 그러니까 살 때 한 번 사는 인생 행복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문화적인 구조가 행복하면은 나태해진다, 행복하면 안 된다, 이런 걸 어떻게 보면 강요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니까 슬픈 나라인 거예요. 여러모로. 이러니까 우리나라 최근에 아시죠? 이 유튜브 채널 있잖아요. 이제 쿠르츠 게작트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이 구독자 수가 2390만 명의 유튜브 채널이거든요. 여기에서 2060년에 대한민국이 망할 것이다라는 영상이 올라왔어요, 최근에. 이것 때문에 화제가 됐습니다. 근데 이 영상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긍정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베이핑, 이것도 제가 봤었는데, 전자담배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하는 건데 보통 영상들이 확언하지 않아요. 이런 것 때문에 안 좋지만
뭐 연구 결과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다 라든지 지금까진 그래왔지만 앞으로는 좋게 바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희망을 주면서 끝나는데 이 대한민국이 망할 것이다 라는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다 망할 거야 이렇게 끝나요 해결책이 전혀 없이 그냥 끝나버리거든요 이 채널 오랫동안 봐왔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암울한 영상은 처음임 와 쿠르트 게작트 비디오 중에서 우리가 끝났다로 시작하고 마지막에 예 저희 정말 끝났습니다 라고 끝나는 영상은 처음이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회적인 기조가 나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보여요 우리나라의 출산율 저조 이런 게 젊은이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희망이 너무 안 보이는 방식으로 여태까지 살길 강요해 왔던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경험하고 살아온 사람들이 자식을 낳고 싶겠습니까? 야, 누구네 집 누구는 어디 대기업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하고 뭘 하고 있다는데 너는 뭐 하고 있니?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비교하고 인서울권이 아니고 대기업에 못 들어가면 뭐 자랑스럽지 못한 것처럼 취급을 받고 근데 그게 일반화의 오류인 게 이 서울권 내에 있는 대학교의 분포도가 10%가 안 될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우리나라 대학교에서 그러니까 상위 5% 10%인 사람들한테 비교하면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을 하는 거야 우리들은 그렇게 무한 경쟁 사회에 놓여졌는데 내가 자식을 낳았을 때 자식도 그런 생활을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당연히 있으니까 안 낳고 싶은 거야 당연히 게다가 삶의 태도는 어때요? 아까 말한 것처럼 행복하면 안 돼 중용을 지켜야만 해 야 예의를 지켜야지 임마 겸손하고 항상 요런 식이니까 삶을 즐기지도 못해 잠깐 엇나가면은 성공한 인생이 아니지 실패한 인생이야 이래버리니까 난이도가 너무 높아지는 거야 그 애를 낳고 싶겠습니까? 그런 나라에서 게다가 막 SNS 이런 데서는 옆집 사람 누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이런 거 계속 보여주고 있지 저는 그렇기 때문에 자식을 안 낳는 사람들은 현실 파악을 굉장히 잘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꿈에서 깬 사람들인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비혼주의자거나 자식을 안 낳을 거라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그들을 옹호하는 마음도 없어요 근데 내가 봐도 그렇다는 거야 내가 봐도 그냥 젊은이 중에 하나고 결혼 정년기인 남자가 봐도 그렇다 지금 상황이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청바지는 낡을수록 더 보기 좋아지는 몇 안 되는 옷 중에 하나입니다 라는 거네요 확실히 근데 좀 그것도 웃긴 것 중에 하나인데 에이징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에이징이란 것도 한 끗 차이야 한 끗 차이예요 보는 사람의 시선 차이로 한 끗 차이일 수도 있고 혹은 제품의 한 끗 차이일 수도 있고 그런 거 언제 느끼냐면 저는 빈티지 샵을 되게 많이 자주 가는 편이거든요 되게 재밌어요 지금은 구할 수 없는 옷이고 그 당시의 시대상을 잘 녹인 옷들을 구할 수 있으니까 빈티지 가게 가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갔을 때 딱 봐도 구린 거랑 괜찮은 거가 딱 나뉘거든요 근데 한 끗 차이야. 근데 그게. 하여튼 청바지나 뭐 이런 뭐 가죽 옷들은 뭐 가면 갈수록 멋을 내는 옷들 중에 하나인 것 같기도 하네요. 뭔가. 확실히. 이건 좀 슬픈데요.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전 애인을 떠올리게 하는 노래 하나씩은 가지고 있을 겁니다. 라는 거네요. 참 이런
누구나 있지 않나요? 그런 내 인생에 뭔가 드라마틱한 만남, 그런 순간들, 잊을 수 없는 순간들, 그런 게 있지요. 그 당시에는 너무 당연한 인생이라고, 인생의 한 장면이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돌이켜 봤을 때는 그게 정말 내 인생에서 두 번 다시 올 수 없는 아주 황금기였다는 거를 깨닫는 순간들이 나중에서야 올 때가 있죠. 저는 사실상 노래는 아닌데요. 하나 영화가 그런 게 있어요. 하나 영화가 뭐였냐면은 제가 아주 어렸을 때 한 10년도 전쯤에 어떤 분을 만났다가 헤어졌어요. 헤어졌다가 다시 재회를 하려고, 왜냐면 둘 다 너무 조금 만나고 헤어졌어. 약간 뭐 다툼 같은 게 있어가지고 한 100며칠 만나고 헤어졌어. 근데 이제 100며칠 만나고 헤어지면 둘 다 별로 악감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만나볼까 이게 됐던 거야. 나이도 어리고 그러니까. 그래서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서 둘이서 할 게 딱히 마땅치 않으니까 영화나 보자 해가지고 영화를 봤어요. 아주 대면대면한 순간이었겠죠? 헤어졌던 사람이랑 만나가지고 영화 보는 게 되게 이상하잖아. 약간 창피하기도 하고, 동시에 좀 좋기도 하고, 그 상태에서 되게 좀 서로가 멋있는 척을 하고 있는 상태일 텐데, 그때가. 극장에서 뭘 봤냐면은, 코코 봤어요, 코코. 디즈니 픽사의 코코 있잖아요. 그게, 저는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그 코코 그거를. 내용을 몰랐어. 코코를 봤는데 그 눈물 버튼이잖아 그거. Remember me, though I have to say goodbye 하면서 막 할 때 내가 엉엉 운 거야 내가. 이렇게 주룩주룩 울었어. 이렇게 주룩주룩. 근데 그 여성분은 안 울었어요. 나만 울었어. 나만 울어가지고 그분이 너 울었니? 그래가지고 슬프잖아 이러면서 울었던 기억이 나네. 그게 좀 남자니까 멋진 척을 하고 싶었는데 픽사 애니메이션 보고 울어가지고 창피하네요. 코코를 보면은 그녀가 떠오릅니다. 이따금씩. 잘 지내죠? 미안했습니다. 이 영상을 볼 리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간에 자기의 인생에 아주 드라마틱한 순간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거를 떠올리게 하는 노래, 유난히도 내 마음을 후벼 파는 그런 가사, 그런 영화들, 이런 것들이 있기 마련이죠. 발라드라는 장르는요, 결국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그 감정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그렇다. 그러니까 이별 노래들이 다 내 노래 같지? 이게 서순이 반대인 거예요. 아주 흔한 일들을 가지고 이별 노래 가사로 만들기 때문에 반대가 되는 서순인 거지. 물론 아닌 노래들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대중가요들은 다 그럴 겁니다. 나 이거 옛날에 했던 적이 있던 생각인데 누가 또 했네 이거를. 다음 것도 읽어드릴게요. 작은 사이즈의 옷을 입으면 다른 사람의 가격을 보조하는 셈이 됩니다. 왜냐하면 더 적은 소재로 같은 가격을 지불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라는 건데 번역 투기 때문에 조금 이상한데 설명을 해드리면 같은 신발이어도 누군가는 240을 신을 거고 누군가는 300을 신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가격은 같잖아. 근데 그 신발에 들어가는 자재값은 240과 300이 아주 다를 텐데 크게는 진짜 거의 한 1.5배 차이가 나겠죠? 근데 가격은 똑같으니까 손해이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작은 사이즈의 신발을 사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큰 사이즈의 신발을 사는 사람에게 내 돈을 지불하면서 도와주는 거인 거죠. 네. 그치? 그 당연한 뭐 마케팅적인 그거일 거고. 이런 멍청한 생각들을 하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 걸고 넘어지지 않는 생각들을 하는 게 꽤 재밌죠. 야, 이거 웃긴다.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강박적으로 물건을 모으고 그것을 버리지 않는 사람은 이제 수집벽 이런 식으로 부르고요. 근데 강박적으로 돈을 모으고 그것을 버리지 않는 사람은 제정신이라고 합니다. 물건을 계속 모으고 사실 가끔 이제 병적으로 너무 안 버려서 집안이 완전 쓰레기장이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한테는 정신질환자라고 낙인을 찍으면서 돈을 모으고 안 쓰는 사람들은 우리는 그를 부자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그치?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돈이 많은데 강박적으로 안 쓰는 사람들도 나는 솔직히 좋게 보이진 않아. 약간 좀 전치가 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서 죽어서 돈을 들고 갈 수 있으면 제가 공감하겠는데 그게 아니라면 좀 쓸 땐 쓰면서 사는 인생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음반의 이름이 짧을수록 더 강렬한 느낌을 줍니다. 그런가? 검색해볼까요? 오히려 길면 더 강하지 않아? 느낌이? 왜냐면 전부 짧아버리니까 오히려 긴 이름들이 더 임팩트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막 옛날에 잔나비가 확 붐 있었을 때가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었나요? 잔나비가 노래가 특히 좀 이름이 긴 편이니까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것은 볼품없지만 사랑하긴 했었나요? 스쳐가는 인연이었나요? 짧지 않은 우리 함께했던 시간들이 자꾸 내 마음을 가둬두네 라는 노래도 있었고요. 우리나라는 한정적으로 긴 이름이 더 임팩트가 있어 보인다. 그리고 인디밴드 같은 것들도 이름이 좀 요상하게 긴 이름들이 더 기억에 남는다. 브로콜리 너마저, 언니네 이발관, 이런 식으로 조화롭지 않은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 있는 인디밴드 이름이 더 이름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잔나비보다 언니네 이발관, 뭐 스웨덴 세탁소 이런 거, 3호선 버터플라이 뭐 이런 식으로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이름을 지은 걸까 좀 궁금하기도 해요. 이런 거 볼 때마다. 옛날에 브로콜리 너마저가 그 이름을 지은 게 그거였다는 설이 있었어 옛날에. 아니라고 듣긴 들었는데요. 이 멤버분들이 랜덤 단어를 막 써가지고 이렇게 여러 개 써가지고 쪽지를 접어가지고 A에 놓고 B에 놓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막 섞어가지고 A에서 하나 뽑고 B에서 하나 뽑은 걸로 밴드 이름을 짓자 해가지고 브로콜리 너마저가 됐다는 설이 있었어. 근데 이제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진짜 어떤 식으로 밴드 이름을 짓는 걸까 궁금할 때가 있지요. 가끔씩은. 문제적 남자라는 예능에 덕원님이 나오셨는데 브로콜리 너마저에서 이제 노래도 부르시고 연주도 하시는 분인데요. 말씀 아예 하셨네요. 아무 의미 없이 지은 거라고. 후보군들이 엄마 제 흙 먹어, 구파발 물미역, 황금박쥐, 항룡 18장, 아면소 혼장, 그 중에 왕건이 브로콜리
너마저 맛없어를 썼는데 그 중에서 브로콜리 너마저를 떼서 밴드 이름으로 지었대요. 근데 진짜로 생각보다 이런 이름들은 대충 짓는 게 인기 있는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플라라고 하는 래퍼분이 있는데요. 나플라도 도대체 뭔 뜻이야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도 이제 우연히 녹음실에서 녹음을 하다가 잠깐 쉬고 있었는데 랩 네임을 뭘로 하면 좋을까를 구상하다가 그 콜라 이런 데에 탄산음료 이런 데에 그 내추럴 플레이버라고 썼대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자연의 맛, 뭐 천연의 맛, 뭐 이런 뜻으로 내추럴 플레이버가 써 있었는데 내추럴에서 NA를 떼우고 플레이버에서 FLA를 떼서 나플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은 좀 대충 지어야 되나 봐. 그래서 그렇습니다. 확실히 근데 한국 한정으로는 이름이 긴 게 더 강렬한 느낌을 주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소닉주님께서 유수아님 오늘따라 훨씬 더 gorgeous 해 보이세요 하셨는데 저는 언제나 gorgeous 해왔습니다. 예. 다음으로 에스더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도 있습니다. 당신은 훌륭한 배우인 척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당신이 그 분야에 능숙하다면 당신은 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하는 척을 할 수 있어. 근데 실제로 그걸 꽤 잘한다면 척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제가 항상 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카페에서 일할 때 미군 부대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영어를 잘하네요 그러거든요. 제가 항상 말해요. 저는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라 흉내를 잘 낸다. 영어를 잘하는 척을 잘한다. 근데 저는 좀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남들의 음성적 특징을 따라하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성대모사 같은 것들도 좋아하고 하는데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게 별건 아니지만 근데 영어도 마찬가지. 내가 진짜 막 생각을 문법적인 구조를 막 떠올려가지고 영어를 한다기보다는 계속 들리잖아 영어가. 그걸 따라하는 거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사람들이 잘한다고 생각해. 저 쥐뿔도 못하거든요 영어. 근데 제가 좀 떠올랐어요 이걸 볼 때. 저는 척을 잘한다고 항상 하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도 쓸데없는 생각들이 이렇게나 많았다는 거, 그리고 분량이 꽤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또 머지않은 시일에 다음 이야기로 또 돌아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거,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현님께서 이 컨텐츠 많이 해주세요 재미있어요 하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이 영상은 조회수가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옵니다. 다들 고현님처럼 그렇게 즐거워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